자, 이제 마인드맵 마지막입니다. 파동과 정보통신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세 번째 대단원이 되겠고, 이 그림에 제가 눈과 귀를 그려 놓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과 귀로 듣는 것들이 전자기파, 소리, 그래서 대표적인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요. 눈과 귀로부터 이제 정보를 대부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게 두 개의 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동과 정보의 전달에서는 파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있을 거고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는 말 그대로 빛이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겠습니다. 또 파동의 정보와 전달은 파동의 전파와 굴절, 전반사와 강통신, 전자기파, 간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동의 전파와 굴절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기본 요소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그래프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둘 다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의 폭을 진폭이라고 하고, 그 앰플리튜드의 첫 글자를 따서 보통 A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같은 위상끼리의 거리의 차이를 파장이라고 하고 람다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로 볼록한 부분, 변이가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인 부분을 마루, 아래로 볼록한 부분, 변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인 지점을 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혹은 이제 위로 한 덩어리, 아래로 한 덩어리, 요만큼이 한 파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특정 순간에 파동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 오른쪽 그래프는 이 중에서 어떤 특정 한 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사진을 시간대별로 쭉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인 게 오른쪽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 순간부터 요 순간,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순간까지죠. 이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영상 스냅샷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요 위로 한 덩어리, 아래로 한 덩어리, 태극 모양 있죠? 요거 한 덩어리의 시간이 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두 그래프를 조합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 요 빨간색으로 점 찍은 요 지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고 치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려면 요 왼쪽에 있는 마루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점을 나타낸 그래프였다라고 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만약 오른쪽 그래프가 요 초록색 지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려면 오른쪽에 있는 요 마루 덩어리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오른쪽 그래프가 초록색 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라고 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의 전파 속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일단 파동의 전파 속력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기분의 1이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자주 쓰이는 식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파동의 전파 속력 하면 딱 일단 첫 번째로 우선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 진동수는 파1에서 결정됩니다. 파2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알았어. 파1에서 그 원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불로 농담을 한 거예요. 파1에서 한번 결정되면 얘가 진행하는 동안 아무리 멀리 가거나 혹은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 주기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주기도. 어차피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니까. 그래서 요 진동수하고 주기는 파1에서 결정되면 변하지 않고요. 근데 매질이 달라지면 파장이 바뀌어요. 속력이 바뀝니다. 그거는 달라집니다. 다음에 이제 파동의 전파 속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조금 헷갈립니다. 그 파동의 전파 속력은 역학적 파동이냐 전자기파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학적 파동은 전자기파를 제외한 모든 파동으로서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입니다. 전자기파만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으로서
매질에 의해서 전파 속력이 결정됩니다. 오로지 매질과 파동의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진동수가 큰 소리고요. 이게 진동수가 작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 두 소리는 지금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같습니다. 근데 얘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둘 다 속력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그 빨라진 속력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가도 물속에서의 속력은 또 같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공기 중하고 물속은 속력이 다릅니다.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 제 목이 파운이죠. 목에서 결정된 진동수는 퍼져나가는 동안 안 바뀝니다. 역학적 파동은 매질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에 의해서 전파 속력이 결정되고 진동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줄 같은 경우는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줄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이 빠르고요. 소리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소리는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체에서가 액체에서보다 빠르고요. 액체에서가 기체에서보다 속력이 더 빠릅니다. 일단 빠르고요. 그다음 기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체로 소리가 많이 전달되잖아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이 빠르고 분자량 같은 온도면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소리의 속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그 빛의 경우도 공기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잖아요. 빛도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요거는 그냥 이 정도 하고 대략 설명하면 그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분자량 곱하기 평균 속력의 제곱인데 이게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근데 이 속력은 파동의 전파 속력은 아니지만 분자가 진동하는 실제로 위치가 바뀌는 속력이거든요. 진동하는. 근데 얘가 클수록 소리의 전파 속력도 빨라요. 그래서 보면 같은 공기면은 같은 분자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빠르고요. 같은 온도면은 얘가 작을수록 얘가 크죠. 그러면 얘가 빠르면은 소리의 전파 속력도 빠른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기파는요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질에 해당하는 그 물질이 없을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진공에서는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물질 속에 들어가면 역학적 파동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물질에 따라서 당연히 속력이 달라지는 건 맞고요. 근데 물질 속에서는 동일한 똑같은 전자기파지만 진동수가 다르면 속력이 다 다릅니다. 물질 속에서는. 그래서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다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이 가장 속력이 제일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공기는 거의 진공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진공에서는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속력이 같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둘 다 느려지는데 빨간색보다 보라색이 더 많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까 소리하고는 다릅니다. 소리는 공기 중에서 속력 똑같고 물속에 들어가면 둘 다 속력 바뀌는데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속력 같습니다. 근데 빛은 다릅니다. 빛은 빨간색 보라색 진동수 다르거든요. 진동수가 큰 보라색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소리 느려진다 했나? 그런 말 안 했죠? 소리는 아까 거꾸로입니다. 액체로 물로 들어가면 소리 빨라집니다. 빛은 느려지고요. 자, 굴절 보겠습니다. 굴절은 왜 일어나냐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그 파동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합니다. 이때 입사각하고 굴절각은 같아요. 미안.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같습니다. 이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여기 명칭을 안 정했네. 여기 입사각이고요. 여기 법선이고요. 여기 반사각이고요. 여기 굴절각입니다. 입사각, 굴절각은 어디로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보내면 얘가 입사각이 되고 얘가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내면. 자, 이때 굴절의 법칙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 V1, V2는 매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수가 되겠고요. 한번 결정되면
그럼 얘가 커지면 사인 세타 1이 커지니까 사인 세타 2도 커집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일단 커집니다. 그 둘을 비교해 보면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성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지금 세타 1이 더 크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속력으로 치면 V1이 V2보다 크고요. 진동수는 같죠? 파원에 의해서 한번 결정되면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속력이 V1이 더 크기 때문에 파장도 V1이 더 깁니다. 근데 모든 파동 중에서 유일하게 빛은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물리량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양변에 C를 곱해주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곱해주면 C 나누기 V1이 매질 1에서의 굴절률 N1이 되고요. C 나누기 V2가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이 됩니다. 그러면 C가 최대값이거든요. 항상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기 때문에 굴절률은 1보다 큽니다. 진공에서만 1이고요. 나머지는 1보다 큽니다. 근데 공기는 왜 진공과 비슷하게 보냐면은 공기에서의 굴절률이 1.0003이에요. 그래서 거의 진공하고 거의 진배였기 때문에 보통 공기는 진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물 같은 경우에 한 1.33 정도 됩니다. 유리는 유리마다 다르지만 대략 1.5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률로 치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오히려 굴절률은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해요. 그럼 얘가 만약에 100이면 굴절하는 게 70이면 반사하는 게 30입니다. 에너지 보존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지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굴절각이 90도일 때에 입사각이 있어요.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인계각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 요게 매질이고 매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굴절률 N1 사인 세타 C는 여기서의 굴절률 N2 사인 90도가 됩니다. 그럼 요 사인 90도는 1이 되죠. 1이 돼서 인계각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사인 인계각은 N1분의 N2가 되고 N1은 V1분의 C, N2는 V2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사인 인계각은 V2분의 V1이 되는데 이 인계각이 존재하려면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전반사가 되려면 최소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 굴절이 됩니다.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근데 이렇게 굴절의 법칙 쓰지 않더라도 이 상황만 놓고 비교해보면요. 인계각하고 90도 중에서 어느 각도가 더 크냐 하면 당연히 90도가 더 크죠. 그러면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빨라야 되니까 인계각 90도,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만 인계각이 존재하고 전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굴절률은 거꾸로니까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이렇게 되겠죠. 인계각 90도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보세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요. 굴절각도 90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굴절이 가능한 거니까 전반사가 안 돼요. 근데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굴절이 안 돼요. 굴절각에 대한 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굴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우가 바로 전반사입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되고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은요.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커야지 전반사가 되니까 이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그럼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인계각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얘가 작으면요 90도하고 이 각도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얘가 작다라는 거는요. 무조건 얘가 더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계각이 작다라는 것은 속력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요. 각도 차이가 커서 굴절률의 차이로 쳐도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라는 게 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문제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항상 전반사하면 이 상황 놓고요. 인계각에서 90도니까 90도가 더 크네?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란가 몰라. 전자기파 보겠습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은 뭐냐? 아까 전자기파가 진공에서는 속력이 같다 그랬죠? 빨간색, 파란색, CC 같습니다. 근데 물질 속에 들어가면 진동수가 큰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져서 더 많이 꺾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큰 빨간색이 좀 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럼 진동수별로
이게 전자기파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요거를 분산이라 그러고요. 요 분리되어서 나온 요 빛의 요 패턴 있죠? 요거를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일단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는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아요. 그 람다 F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 쪽,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큽니다.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자 보세요. 가시광선을 일단 가운데 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길잖아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 이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선이에요. 이게 빨간색 바깥쪽 적외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 자색이라고 하거든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선이에요. 그게 자외선이 됩니다. 그리고요,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찾습니다. 파장이 제일 긴 녀석이요,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통신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라디오파로 쓰여요. 라디오로. 그래서 라디오파가 가장 파장이 깁니다. 전파. 그리고 방사선이 파장이 제일 짧고 진동수가 제일 크고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마스크 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방사선 중에서 제일 에너지 센 게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그리고 감마선 짝지 X선. 감마선 친구 X선도 방사선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남은 게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하고 적외선 사이에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가시광선 기준으로 빨간색보다 파장 긴 거 적외선, 보라색보다 파장 짧은 거 자외선, 파장 제일 길어서 통신에 유리한 거 라디오파, 방사선 중에서 제일 에너지 큰 거 감마선, 파장 제일 짧고 진동수 큰 거, 감마선 짝지 X선, 나머지 마이크로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디오파 전파는 회절이 잘 돼요. 그래서 무선 통신에 이용되고 각종 방송, RFID 카드에 이용됩니다. RFID에서 RF가 라디오 프리퀀시입니다. 라디오파죠. ID가 여러분 ID 패스워드 할 때 ID고요. 그래서 이게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도 두 번째로 파장이 길기 때문에 통신에 이용돼요. 근데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정보를 더 많이 우겨 넣을 수 있어서 좀 더 고급 통신에 이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 위성통신, 휴대전화 이런 데 사용됩니다. 휴대전화는요, 수능 특강하고 교과서는 마이크로파라고 적혀 있고요. 근데 가끔 어떤 책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어떤 만든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라디오파라고 분류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모에서 그거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출제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에 휴대전화는 마이크로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기억을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하고 그 와이파이, 블루투스 있죠. 이거 다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통신은 마이크로파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요, 영어 이름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에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오븐입니다. 이거 누가 발견했냐면 레이더 기지에 있는 군인이 발견했어요. 날씨가 추운데 레이더 기지에 있는 초콜릿이 녹았어요. 그걸 역추적해 보니까 마이크로파 중에서 2.45GHz 진동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에 반응을 해서 초콜릿이 녹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게 물의 공명진동수라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물을 공명시켜서 물의 온도를 높여서 음식을 데우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까지 통신에 이용돼요. 근데 적외선은 무선 통신에 이용되지는 않고요, 광통신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센서, 열감지, 온도계, 그 체온 재는 거 있죠. 그리고 열감지 카메라, 이런 아침 등교할 때마다 보는 거. 그리고 리모컨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온을 잘 조절해가지고요, 체온 정도면은 적외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해가지고 TV에 집중을 하면 TV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리모컨하고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나거든요. 여러분 몸을 잘 조절하면 그 TV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해보는 거예요.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 정도는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정도고요. 한 500나노미터 전후라는 정도 기억하고요. 참고로 가청 주파수는 이제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상식 중에서 알아두십시오. 20Hz부터 들리고요. 소리는요. 2200Hz 들리고 2000Hz 들리고 20000Hz까지는 들리는데 20000Hz 이상 되면 그럼 2만 하고 안 들립니다. 그래서 20000Hz 이상은 초음파인데, 초음파하고 음파는 같은 종류의 파동인데 단지 우리 귀에 들리냐 안 들리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보이니까 조명이나 영상 장치에 이용되고요. 자외선은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바이올렛이 보라색이고 울트라가 이런 거니까 초보라색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 차단 크림 보면 안티 UV 이렇게 적혀 있죠.
UV가 자외선이고요. 왜 살균이고요. 왜 차단 크림 바르냐면 피부 노화, 피부암 이런 걸 일으킵니다. 과하게 적당하게 하면 비타민 D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과하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위조 지폐 검사에 이용돼요. 그럼 그 돈에 형광 물질이 발려 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자외선 등을 비추면은 형광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2칸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한 칸씩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작은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광 물질로 발려진 부분에 무늬가 보여요. 이게 비싸니까 10,000원짜리 만드는데 10,000원보다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위조 지폐는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조 지폐 검사에 사용됩니다. 다음 X선은 그 X선 사진, 뼈 사진 있죠? 이 진동수가 클수록 투과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X선 정도 되면 피부는 투과하고 뼈는 투과 못해요. 그래서 뼈 사진 찍고 공항 검색 때 가방 안에 들여다보죠. 그다음에 건물 비파괴 검사. 사실 그 다리 같은 거 있죠, 교량. 그거를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잘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X선을 비춰가지고 변화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감마선도 비파괴 검사에 이용돼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X선을 이용할 때도 있고 감마선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감마선은 이제 핵 붕괴 시 혹은 핵 변환 시 핵이 쪼개질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진동수가 매우 큰 빛이 나오는 겁니다. 투과력이 매우 커요. 투과력이 매우 크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비파괴 검사에 이용되고요. 근데 암 치료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감마선을 쪼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를 태우는 거예요. 변형시켜서 더 이상 암세포가 작동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항암 치료가 아픈 거예요. 이게 태우다 보면 암세포만 태우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신경도 건드리고 뭐 일반 세포도 어느 정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아픈 겁니다. 요게 이제 스펙트럼. 이거 순서하고 각각의 쓰임새 여러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건 음파입니다. 자, 간섭. 간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섭은요, 그 파동성을 뜻해요. 간섭이 나타난다는 것은 물리적 대상이 그 파동성을 띈다는 건데 간섭 말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회절이 있습니다. 회절.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어떤 물리적 대상이 간섭이나 회절하면 파동성을 띈다고 볼 수 있어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빛이 간섭하고 회절한다는 것을부터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또 뒤집은 게 광전 효과죠. 그리고 전자는 당연히 입자잖아요. 근데 전자도 간섭하고 회절해요. 그래서 전자를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간섭 보도록 할게요. 간섭은 이렇게 같은 이상끼리 만나면 마루 더해져서 더 높아지고 골골 더해져서 더 깊어집니다. 이게 보강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은 두 파원이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했다고 했을 때 두 파원으로부터 거리 차이가 없으면 혹은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두 파원이에요. 근데 마루 골까지는 거리가 같죠. 근데 요만큼 거리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마루 골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모양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보강 간섭이고 상쇄 간섭은 위상이 뒤집히는 경우에 마루하고 골이 만나서 이제 그 진폭이 작아지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면 마루가 한 번만 이게 뒤집어지게 되니까 모양이 뒤집어집니다. 이것도 보면은 마루 골까지는 경로가 같죠. 근데 얘가 반파장만큼만 가거나 아니면 반파장의 3배 가면은 요 골이었던 부분이 마루로 뒤집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이 한번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간섭의 거의 끝이에요. 요 다 전부 다 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 그래서 이제 두 스피커에서 동일한 위상의 음파가 나오면 요 중간 지점은 보강 간섭이 됩니다. 무조건 경로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경로 차이가 점점 커지죠. 경로 차가 반파장만큼 하면 상쇄, 반파장이 2배면 보강, 반파장이 3배면 상쇄, 반파장이 4배면 보강.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위상이 뒤집히는 경우,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상파는 뭐냐면
완전히 동일한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면 정상파가 되는데 겉보기에는 합성파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어디로 안 퍼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문제로 잘 등장하고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요 수면파를 만들어요. 이렇게 S1, S2에서 마음이 급하다. 자, 여기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치면 동일한 파동이기 때문에 이 두 파동이 만나서 정상파가 됩니다. 이때 요 가운데 지점은요 경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진폭이 2A에서 마이너스 2A 한 파동이 진폭이 각각 AA면 합쳐져서 2A에서 마이너스 2A까지 이게 출렁거립니다. 근데 반파장이 딱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보면은 요 실선이 마루고 점선이 골이거든요. 골하고 마루가 만나는 지점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마디가 되는데 요 부분들은 항상 상세 간섭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잔잔해요. 이 부분은 잔잔하고 여기는 출렁거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그 예를 들면 이게 특정 한 순간에 딱 찍은 거예요. 특정한 순간 찍었는데 P점 볼게요. P점은 보면 요쪽에서 간 실선하고 요쪽에서 간 실선이 만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이 순간을 0초라고 하면 처음에는 2A였다가 4분의 1주기가 지나면 0이 되었다가 반주기가 딱 지나면은 마루하고 골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됐다가 4분의 3주기가 되면 0이 됐다가 한 주기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Q점 한번 볼게요. Q점은 지금 점선하고 점선이 만났죠. 골하고 골이 만났기 때문에 역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위상은 아까 P점이랑 반대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2A에서 출발해서 4분의 1주기 지남에 따라서 0, 2A, 0, 마이너스 2A 그래서 한 주기가 되면 돌아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점과 Q점은 둘 다 보강 간섭이고 이렇게 마루와 골이 점점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부분을 배라고 합니다. 배처럼 생겼죠. 출렁출렁거리니까. 반면에 R점은 보면요. 요 R점은 요 S1에서부터 온 거는 마루가 도착했는데 S2로부터 간 거는 골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세 간섭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세 간섭이에요. 이게 쭉 상세 간섭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수학하고 관련된 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뭡니까?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그래서 보면 요선 있죠, 요선. 거리의 차이가 반파장인 요 점들이 물결이 잔잔한 부분,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요게 S1, S2로부터 거리 차이가 반파장인 지점들이에요. 쌍곡선이죠. 그다음 요선이 S1과 S2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들. 그래서 요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쌍곡선하고 관련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요 S1, S2는 물결파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빛으로 바꾼 게 영의 이중슬리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물이고요. 물에서 이렇게 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치는데 이거는 비친 경우입니다. 이게 영의 이중슬리 실험인데 첫 번째 단일 슬릿은 요새는 쓸 필요가 없는데 레이저를 이용하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얘는 S1과 S2의 위상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빛이 S1과 S2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요 이중 슬릿부터입니다. 아까 스피커인 경우, 물결파인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해서 가운데에서 만나면 보강 간섭이 되겠죠. 경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밝은 무늬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경로 차이가 생기죠.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되면 어두운 무늬, 반파장이 2배가 되면 밝은 무늬, 반파장이 3배가 되면 어두운 무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빛으로 이 실험을 해보니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서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밝혀낸 실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있어요. 이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일단 파장에 비례하고요. 파장이 길수록 이 간격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S1과 S2 사이 거리예요. 두 슬릿 사이 거리가 좁을수록 간섭이 잘 일어나고 요 L은 그냥 요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거는 그 빔 프로젝트를 멀리서 쏘면 화면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무늬가 확대돼서
보이는 겁니다. L이 커지면.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한 것까지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그냥 이제 요 음이랑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정도는 좀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세요. 파장이 길면 그 간섭 무늬 사이, 그 밝은 무늬 사이 간격 혹은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파장이 길면 그렇고 S1, S2 사이 요 두 슬릿 사이 거리가 좁아질수록 무늬가 넓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빛의 간섭 중에서 얇은 막간섭이 있습니다. 이게 비눗방울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색깔이 막 보이잖아요. 무지갯빛들이. 이게 뭐냐면 요 공기에서 기름 쪽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고요. 요 기름까지 들어가서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빛이 요 지금 보면은 요만큼 경로 차이가 생겨요. 요만큼. 지금 요만큼 길이 같고요. 그다음 요만큼하고 요만큼은 길이가 같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로 차이가 뭐 한 이 정도 생기거든요. 이건 요 막의 두께하고 그다음 얘가 어디서 보느냐 각도에 따라서 이게 경로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그 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경로 차이가 어떤 특정 파장에 대해서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빛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의 두께에 따라서 상세 간섭되거나 보강 간섭되는 빛의 파장, 빛의 진동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보이는 색깔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무반사 코팅을 하면요, 안경 같은 경우에 가시광선은 반사된 빛이 상세 간섭이 되도록 막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시광선이 반사가 되지 않는다는 건 다 투과한다는 거거든요. 선명하게 보이겠죠. 반면에 자외선은요, 그 자외선에 대해서는 반사하는 빛이 보강 간섭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외선은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외선은 눈에 해로우니까. 그래서 코팅 잘 된 거 이렇게 보면 약간 보랏빛이 보여야 돼요. 보랏빛이 보이면은 약간 보랏빛이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자외선이 이제 좀 차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얇은 막 간섭이고요. 일단 빛과 물질의 이중성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크게 보면 빛의 이중성, 빛이 파동성이 있기도 하고 입자성이 있기도 하다는 거. 그리고 물질의 이중성, 물질은 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전자는 당연히 입자인데 얘가 파동성이 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이중성, 빛의 파동성은 빛은 간섭이나 회절이 일어나면 파동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이 되겠고요. 근데 이걸 뒤집은 게 광전 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중단어에서는 제일 큰 내용입니다. 요게 광전 효과 실험 장치인데요. 요 금속에다가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 게 광전 효과입니다. 근데 광전 효과는요, 자, 광전 효과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입니다. 무조건 1대1 충돌입니다.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고 에너지를 돈으로 다 바꾸십시오. 금속의 일함수는 통행료입니다. 전자가 금속의 구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돈이에요. 일함수는요, 여러분 무조건 800원이라고 책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던져주는 광자, 단색광의 진동수는 에너지하고 관계 있는데요. E는 HF예요. 이게 광자 한 개 에너지인데 이거는 던져주는 돈의 액수예요. 1,00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이게 액수입니다. 진동수는 그걸 결정합니다. 자, 빨간색은 우리가 실험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세기는 뭐냐면 광자의 개수입니다. 1,000원짜리를 100개 던지냐, 200개 던지냐 이겁니다. 1초 동안에. 요게 이제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금속의 일함수는 통행료예요. 이게 800원이냐, 2,000원이냐, 뭐 이런 거예요. 100원이냐, 이게 이제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류계는 뭐냐? 자, 전자가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지나가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전류는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실험에서 측정한 거는 파란색으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광전류가 세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정지전압은 뭐냐? 얘가 만약에 잠시만요.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순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전자가 튀어나오잖아. 전자가 튀어나오면 여기서는 밀어주고 여기서는 당겨줘서 원활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탈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역방향으로 걸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잡아당기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밀어내고 그래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옆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서 점점점 키워보면은 요 전자는 튀어나지만 전부 다 막아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순간이 생겨요. 그때의 전압이 정지전압이고 그 정지전압에 비례한 값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전압은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짜리를 던졌어요. 그러면 800원은 금속이 먹고 전자가 200원 들고 나옵니다. 그 200원에 해당하는 값이 정지전압이라고 보면 돼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던져주는 돈이에요. 1000원짜리. 이게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이게 금속의 일함수 800원. 나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 이게 거스름 돈 200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금속의 일함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이것도 800원이라고 보면 돼요. 뭐 그냥 플랑크 상수 붙이냐 안 붙이냐 뭐 이 차이입니다. 이 진동수보다는 큰 빛을 비춰야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보면 특정 진동수보다도 큰 진동수의 빛은 그 세기와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전자가 방출됩니다. 이 말은 뭐냐? 800원보다 큰 돈의 액수를 던지면 그 세기와 관계없이 100개 던지냐 200개 던지냐 관계없이 전자는 800원 내고 바로 200원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파동성으로 왜 설명 안 되느냐? 파동은 100원짜리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연속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더라도요. 세기만 계속 밝혀주거나 오래 비추면요. 얘가 800원까지 축적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연속적이라는 거는 이게 또 즉시 튀어나오는 게 이게 입자성으로만 가능합니다. 받자마자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연속적인 에너지인 파동이면 이게 축적하는데 분명히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방출되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거스름 돈 200원이죠. 요거는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돈의 개수하고는 관계없어요. 돈 하나당 액수, 빛의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죠. 1000원짜리를 던지면 무조건 200원을 들고 나와야 돼요. 100개 던지든 200개 던지든.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키우려면 돈의 액수를 증가시켜야 돼요. 5,000원짜리를 던지든지 10,000원짜리를 던져야 돼요. 개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 결과는요.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지는 거는요. 입자설로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파동설로 치면은 빛의 세기는 결국 그 빛의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크기거든요. 파동으로 치면은.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크면은 800원을 축적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잘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자설로도 설명되고 파동설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크다는 결과가 되어서 광전자가 방출되고요. 즉시 방출됩니다. 받자마자 바로 입자 대 입자의 충돌이니까. 이때 그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정지전압으로 측정하고 이거는 광자의 에너지, 던져주는 돈의 액수에 비례합니다. 1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반면에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는요. 광전류로 측정하고요. 광자의 개수가 클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0개 던지는 것보다 1초에 200개 던지면 더 많은 전자가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단 500원짜리 100원짜리는요. 아무리 세게 오랫동안 비추어도 1대1 충돌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자가 800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광전 효과입니다. 일단 드보로이 물질파 이론을 보면 이제 그 물질의 이중성인데요. 물질의 이중성은 이 물질은 그냥 전자라고 보면 돼요. 물리학원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고요. 드보로이 물질파 이론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파동인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전자와 같은 물질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이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운동량을 가지면 입자고요. 파장을 가지면 그 파동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것은 모든 물리적 대상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드보로이 파장이라고 하고 이 파장이 있으면 물질파입니다. 근데 H가 10의 -34승으로 매우 작아서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 정도는 되어야지 파동성이 나타나고요. 더불어서 여기 식 하나 더 적어 놓습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요거는 2m분의 p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요걸 파장으로 나타내면 2m분의 1의
P가 람다분의 H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운동량이 클수록 크잖아요. 근데 파장으로 치면 파장이 짧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요. 이것도 문제에서 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를 기억하냐면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요식 하나하고 요식 하나 이 정도 알면 이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량으로 나타나면 운동 에너지가 2n분의 p제곱이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전자의 파동성의 대표적인 증거로 두 가지 정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데이비슨 건모 실험과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인데요. 데이비슨 건모 실험은 뭐냐면 요 니켈 결정에 전자를 쏘아요. 전자를 쏘면 특정 각도에서만 전자가 많이 관측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보면 그 특정 각도에 따라서 이 결정면은 여러 가지 반사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각도로 반사되는 전자의 경우에는 요런 이제 막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얇은 막 간섭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가상의 막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전자가 여기서 반사된 게 있고 여기서 반사된 게 있거든요. 그럼 이 경로 차이가 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각도면은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보면은 그 상쇄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특정 각도에서 검출되는 전자의 수가 많았는데, 이게 이 전자의 파장을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으로 계산했을 때 그 파장에 해당하는 X선으로 대체해서 실험을 하면 그 X선도 그 각도에서 그 해당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도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 간섭 현상은 파동의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도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장의 X선하고 그 파장을 가지는 물질 전자하고 이렇게 실험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부터 이걸 추측한 거고요. 그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를 얇은 금속박에 통과시켜요. 그럼 금속박에는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막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틈을 통하면서 회절이 일어나요. 그럼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데 X선의 회절 무늬하고 이 X선하고 동일한 물질파 파장을 가지는 전자를 쏘았을 때하고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요게 그 말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속도를 증가시켜 보니까 그 람다는 mv분의 h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켜 보니까 파장이 감소해서 회절 무늬의 간격이 좁아졌어요. 파장이 길수록 회절과 간섭이 잘 되거든요. 무늬 간격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파장이 짧아지고 회절 무늬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관찰했고, 이게 드브로이 공식하고 계산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맞다. 전자를 파동으로 볼 수도 있다. 회절한다. 이렇게 회절과 간섭을 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게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거고요. 여기 보면 그 전자현미경의 특징은 이제 광학 렌즈 대신에 자기 렌즈를 씁니다. 전자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조절하면 전자를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전자의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전자의 파장은 물질파 파장은 1나노미터 이하입니다. 아까 가시광선이 500나노미터 전후였잖아요. 파장이 짧으니까 회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분해능이 좋아요. 그래서 최대 배율이 수백만 배로서 광학현미경이 한 2000배 정도 된다면 그거보다 더 훨씬 큰 배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의 한계점은 진공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자에 다른 물질이 간섭되면 안 되니까 진공에서 해야 되니까 시료에 제한이 있어요. 생명체는 어렵고, 생명체는 죽은 생명체를 이제 코팅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투과 전자현미경은 얇게 만들어야 돼요. 투과시켜야 되니까. 주사 전자현미경은 코팅을 해야 됩니다. 이 뒤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은요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대신에 배율이 작습니다. 근데 투과 전자현미경은 투과를 시켜서 2차원 영상을 얻어낼 수 있지만 배율이 높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 투과 전자현미경하고 주사 전자현미경 차이점이고요. 투과는 2차원이지만 배율이 높다. 주사 전자현미경은 3차원이지만 배율이 조금 투과보다는 작다 이런 거고요.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안 되니까 분해능이 좋고요. 분해능이 좋은 순서는 투과 전자현미경이 배율이 가장 높은 거, 분해능이 좋고,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 요 순이
되겠습니다. 요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비교하면 파란색이 파장이 짧죠. 회전이 잘 안 되니까 분해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인 녀석이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분리되어가지고. 왜 저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이게 2차원 영상이고요. 이게 이제 적혈구 같네. 입체 영상. 대신에 입체 영상이 더 좋잖아. 더 좋은데 대신에 배율이 작아요. 그래서 장단점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기억을 하면 아마 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한쪽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투과는 2차원 배율 크다. 그 다음에 요 주사 전자현미경은 3차원인데 배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도 광학현미경보다는 크다.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